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에서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최필수라고 합니다. 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진보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좋았다가 이번 정부에 망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 한중 관계가 좋았던 것은 2015년 박근혜 때가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제를 참석했었고 여기 써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중 FTA도 그때 체결했었고 AIIB 가입한 것도 그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역시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만은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면서 그때부터 한중 관계가 망가진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일종의 만성적 냉각 상태였다고 보고 저 상태가 문재인 정부 때 더 좋았는가 그렇지도 않고 이번 정부 때 더 나빠졌는가 물론 더 나빠졌죠. 근데 특별히 더 나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의 허화 시를 보면은 대체로 정상급 최고위급 소통을 맡겼지만 장관급 이하에서는 해오던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경 후연 이건 제가 그냥 지은 이름인데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중국을 비판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집권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요. 결국은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중국과 관계를 도모합니다. 먼저는 강경하고 후에는 부드러워진다는 의미에서 선경 후연이라는 패턴이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윤 정부도 처음에는 되게 세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는데 갑자기 계엄을 했죠. 계엄을 하면서 중국 간첩이 어땠다든지 이런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발언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나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저는 중국이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선을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배타적 진영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브리스 등등인데 중국 진영을 구축하지만 그 진영이란 것이 비배타적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너는 반미를 해야 돼라는 식의 강요는 안 하는 그런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원칙을 깨는 진영 형성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 친한 나라들, 소원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선은 넘지 말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선은 양안 문제, 인권 문제,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안 건드리면 우리의 친구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호 내정 불간섭 뭐 그런 그런 모습을 중국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에서의 압력이 한중 관계 자체에서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배타적 영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기는 오히려 쉬운 거죠. 그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니까. 현재 한국은 그럼 친소 관계가 어느 정도냐? 대략 뭐 친삼 소칠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한중 관계에서 친소 관계에适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시하는 비배타적 진영, 이를테면 브릭스 플러스 같은 거에도 우리가 남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비배타적 진영의 압력을 활용한 한중국의 실리 도모도 가능할 것 같고 방금 전에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표방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가치 그게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 동맹을 심지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랑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제통상인데 지금 한국이 그동안 주도했던 밸류체인은 이제 끝났죠. 앞으로는 중국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 앞서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런 시대가 끝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임계점을 지나서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딥시크니 뭐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은 뭐 한중 관계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르는 그런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상하는 중국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무대, 세계 시장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직분업은 뭡니까?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너한테 뭐 우리한테 배울 건 배우라는 게 이게 수직 분업입니다. 수평 분업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평등한 상태끼리 맺는 분업 상태가 수평 분업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앞서 있는가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본질적인 질문이고, 정작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중국의 가계소득 20만 위안, 그러니까 한 4천만 원쯤 넘는 그 가정이 현재 4억인데 향후 10년 내에 8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외 수출을 하겠다는 나라인 이상 이거 놓칠 수 없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렇지만 중국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 없는 것이 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국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중국의 가성비가 최고라면은 중국에서 무엇을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수평 분업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어떤 새 시대에 맞는 한중 FTA를 다시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입니다. 서로에 대한 지금 비호감이 상승하고 있죠. 한때는 뭐 반공, 반북 이런 것이 보수의 또 구호였다면 지금 반중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나 뭐 북한이나 딱히 적대 세력이라고 하기가 좀 아쉬우니까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적대 세력을 상정한 것이 반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의 반감은 생각보다 큰 정치적 영향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혐한과 한국의 혐중이 서로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등했던 이웃이 대등해질 때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역사 문제가 얽혀 있고, 근데 일본의 혐한이 최근에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는 한국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국의 이런 K컬처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서 일본의 혐한 문제가 완화되듯이 언젠가는 한국의 혐중 반중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 일본의 혐한과 다른 한국의 혐중 현상은 좀 복잡한데, 중국의 시민사회가 없어서 인적 교류에 질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저기 뒤에 설명하실 남기정 교수님인데, 남기정 교수님은 일본의 학계 시민사회와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상대가 없다는 것이 한중 관계의 한 제약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중 간에는 무엇이 누구 것이냐, 뭐 김치니 한복이니 그게 이런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일본과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중 간의 갈등이 저는 해소되긴 어렵고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편화된 미디어 등으로 인해서 중국은 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합니다만 우리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갈등이 해소돼 버릴 수는 없고, 결국은 이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역사 문화에 대한 동아시아의 유럽화. 셰익스피어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회고를 썼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너 왜 우리 거 갖고 했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유럽에서는 과거 역사 문화와 오늘날 국적을 다르게 생각해서 보는 그런 성숙한 인식이 있는 것인데, 동아시아에도 이런 유럽 수준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정책으로 전염되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세심한 촘촘한 그런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